엄마 아빠 각각 1억씩, 나 20억, 오빠 5천 계산 맞지? 완벽해. 근데 언제 실행할 거야? 다음 달 크루저 여행 때 아빠가 알아서 하신대. 35억. 제 목숨값이었습니다. 바다에 빠뜨리는 거 확실해? 술 먹이고 갑판에서 밀면 끝이야. CCTV 사각지대는 확인했어. 사랑한다고 했던 아내, 저를 가족이라 불렀던 장인, 장모, 그리고 정체 모를 남자까지. 그들은 제가 평범한 회사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그리고 제가 그 대화를 이미 다 보았다는 것을. 일주일 후, 저는 정말로 바다에 떨어졌습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삼켰고, 파도가 저를 집어삼켰습니다. 그들은 제가 죽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있었고, 그들의 장례식에 웃으며 나타났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35억짜리 보험금을 노린 완벽한 살인 계획과 그보다 더 완벽했던 복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김도준입니다. 33살의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아온 지 어느덧 10년째. 제 명함에는 중견 건설사 대리라는 직함이 적혀 있었고 월급은 세후 30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같은 대학을 나온 친구들 중에서도 특별히 뛰어나지도 뒤처지지도 않은 평범한 삶이었죠. 하지만 제게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그룹 회장 김재훈의 외동아들이었고 제가 원하기만 하면 수백억대 자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재벌 2세였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그룹 계열사 임원 자리를 여러 번 제안했지만 저는 번번이 거절했습니다. 23세 대학을 졸업하던 날 아버지와 약속을 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제 힘으로 살아보고 싶어요. 김재훈 회장의 아들이 아니라 김도준이라는 사람으로요. 아버지는 한참을 묵묵히 제 얼굴을 바라보시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다. 하지만 힘들면 언제든 돌아오너라. 너는 내 아들이니까. 그렇게 저는 평범한 이력서를 들고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고 30번의 면접 끝에 지금의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동기들이 회식 자리에서 재벌들은 편하게 산다며 푸념할 때도 저는 그저 웃으며 듣기만 했습니다. 박한희를 처음 만난 건 2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회사 근처 작은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친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와 소박한 차림새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간호사라는 그녀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커피를 마시러 왔다고 했고 우연한 만남은 자연스럽게 데이트로 이어졌습니다. 도준 씨는 참 성실하고 착하세요. 요즘 이런 남자 찾기 힘들어요. 그녀의 말에 저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제 재산도 배경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라는 사람 자체를 좋아해 주는 것 같았으니까요. 6개월 만에 저는 청혼했고 그녀는 행복한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아버지께는 일반 하객으로 참석해달라고 부탁드렸고 한이의 부모님은 평범한 동네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장모 이명희 씨는 화려한 한복을 입고 연신 웃으며 인사를 했고 장인 박태수 씨는 무뚝뚝했지만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딸 잘 부탁합니다. 사위. 장인이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을 때 저는 제가 좋은 선택을 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직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보, 이번 달 카드 명세서 나왔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아내가 태블릿을 들고 거실로 들어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부부가 재정을 투명하게 공유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기에 저는 별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래. 이번 달은 회식이 좀 많았어. 회식비가 15만 원이나 되네요. 회사에서 안 내주나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따지는 듯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회사에서 일부는 내주는데 2차는 개인 부담이야. 그래도 팀 분위기 유지하려면 어쩔 수 없잖아. 그렇긴 한데 앞으로는 조금만 줄여봐요. 우리 앞으로 애기도 생각해야 하잖아요. 일리 있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주말이었습니다. 장모와 장인이 우리 신혼집에 놀러 왔는데 식사를 마친 후 장모가 넌지시 물었습니다. 도준이 회사에서 월급이 얼마나 돼? 순간 멈칫했지만 숨길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세후로 300 정도 됩니다. 어머님. 300? 생각보다 적네. 보너스는 1년에 500 정도요. 장모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실망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를 계산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아니, 월급이랑 합치면 한 550 정도 되겠네. 요즘 물가에 그걸로 애 키우기 빠듯하겠어. 저희 열심히 모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장인이 끼어들었습니다. 적금은 들어놨어? 네, 매달 100만 원씩 넣고 있습니다. 100만 원? 그것밖에 안 돼? 젊을 때 더 모아놔야지. 대화는 점점 불편한 방향으로 흘러갔고 아내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며 부모님 말에 동조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 장모와 장인이 돌아간 후 저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부모님이 우리 재정에 대해 너무 깊이 물으시는 것 같아서 조금 부담스러워. 부담스럽긴요. 걱정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부모 마음이 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도 우리 부부 문제잖아. 부모님이 너무 개입하시는 건. 개입이라니요? 도준 씨, 우리 엄마 아빠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처음으로 아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음 달 장인이 갑자기 전화를 했습니다. 도준아, 나 좀 급한 일이 생겼는데 2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무슨 일이세요? 반찬 가게 냉장고가 고장났어. 수리비가 급하게 필요한데 통장에 돈이 좀 부족해서. 저는 망설였지만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가족이니까요. 알겠습니다. 계좌번호 보내주세요. 돈을 보낸 지 한 달이 지나도 갚겠다는 말은 없었고 2달째 되던 날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아버님한테 빌려드린 돈 언제 받을 수 있을까? 아, 그거요? 아빠 형편이 어려우신데 당장 받아야 해요? 우리 여유 있잖아요. 여유 있다고 해도 약속은 약속이잖아. 도준 씨가 너무 속 좁게 구네요. 식구끼리 그렇게 칼같이 따져요? 점점 제 입장은 좁아졌고 처가 식구들의 요구는 늘어만 갔습니다. 5개월 후 저는 우연히 통장 명세를 확인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모르는 보험료가 매달 18만 원씩 자동 이체되고 있었던 겁니다. 여보, 이 보험은 뭐야? 아내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가장보험이에요. 만약에 도준 씨한테 무슨 일 생기면 우리 애기 교육비라도 마련해야 하잖아요. 그래도 내 동의 없이 가입하면 어떡해? 보험금이 얼마야? 35억이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35억? 네. 어머니가 추천해 주셨어요. 가장의 책임이래요.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아내는 그저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 결혼이 실수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의심일 뿐이라고 제 자신을 설득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은 여전히 밝았지만 제 마음속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35억.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장보험이라는 명목으로 가입된 사망보험의 금액치고는 지나치게 컸습니다. 제 연봉의 거의 100배에 달하는 돈이었죠. 아내는 제 표정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 듯 여전히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보험료가 좀 부담되긴 하지만 나중에 생각하면 다행이라고 느낄 거예요. 어머니가 아는 보험 설계사가 최고급 상품으로 추천해 주셨대요. 최고급이라니. 네.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하면 전액 나오고 심지어 자살도 2년만 지나면 보험금이 나온대요. 완벽하죠? 완벽하다는 말이 묘하게 섬뜩하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편안하게 잠든 아내의 얼굴을 보며 저는 스스로에게 되물었습니다. 의심하는 내가 이상한 걸까? 아니면 정말 뭔가 잘못된 걸까? 다음 날 점심시간 저는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 해당 보험은 작년 11월에 가입되셨고 수익자는 배우자 박한희 님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직접 서명한 건가요? 네, 서명란에 고객님 성함이 확인됩니다. 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작년 11월이면 결혼한 지 2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아내가 여러 서류를 가져와서 이것저것 정리해야 할 게 많다며 서명을 부탁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혼인신고서, 전입신고서, 그 사이에 끼어있던 보험 가입 동의서. 저는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서명했었습니다. 주말이 되자 장모와 장인이 또다시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장모가 보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도준아, 한이한테 들었는데 가장보험 들었다며? 잘했어. 어머님께서 추천하신 거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요즘 세상에 가장이 준비 안 해두면 안 되지. 만약에라도 내게 무슨 일 생기면 우리 한이랑 애기는 어떻게 살아? 하지만 35억은 너무 과한 것 같은데요. 장모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다가 이내 부드러운 미소로 돌아왔습니다. 과하긴. 요즘 물가에 애 하나 대학 보내는데 억 단위로 들어가. 집도 사야 하고 노후 대비도 해야지. 35억도 모자랄 판인데. 그래도 도준아, 가장의 책임이야. 내가 가족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준비해야 할 일이지. 말은 그럴듯했지만 무언가가 계속 걸렸습니다. 장인 박태수는 식사 내내 말이 없다가 거실로 자리를 옮긴 후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도준아,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또 돈 이야기구나 싶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사실은 내가 좀 실수를 했어. 장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장모가 한숨을 쉬며 거들었습니다. 당신이 말하기 힘들면 내가 할게. 도준아, 내 장인이 주식에 손을 댔다가 좀 손해를 봤어. 주식이요? 친구가 귀띔을 해줘서 믿고 투자했는데 그게 사기였던 거야. 5천만 원이 날아갔어. 5천만 원. 평범한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작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빌리시려는 건가요? 장인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근데 은행에서 대출도 막혔고 다른 방법이 없어. 2천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6개월 안에 꼭 갚을게. 제 통장에는 그 정도 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김재훈 회장의 아들이었고 언제든 아버지께 부탁하면 10억이든 100억이든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만약 제가 거절하면 이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죄송합니다. 저도 지금 여유가 없어서. 장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장모의 눈빛에 실망과 분노가 스쳤습니다. 여유가 없다니, 너희 통장에 적금만 몇천 있잖아.
그건 저희 미래를 위해 모으는 돈이라. 미래? 지금 내 장인이 당장 빚쟁이들한테 시달리고 있는데 미래가 무슨 소용이야. 장모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아내가 황급히 나섰습니다. 엄마, 진정해요. 도준 씨, 우리 아빠 좀 도와주면 안 돼요? 가족이잖아요. 아니야, 나도 돕고 싶은데. 그럼 도와줘요.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방법을 찾아봐요. 결국 저는 몇 일 안에 5천만 원을 마련해 주겠다고 약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가 식구들이 돌아간 후 저는 혼자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샤워를 하는 동안 저는 우연히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아내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화면이 켜져 있었고 메시지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준수 오빠였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어 올렸고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아내의 생일. 제가 아는 번호였습니다. 메신저가 열렸고 이준수라는 남자와의 대화 내역이 펼쳐졌습니다. 준수 오빠, 보험금 나오면 5천은 내가 가져가는 거 맞지? 하니 응. 엄마 아빠 각각 1억씩, 나 20억, 오빠 5천. 계산 맞지? 준수 오빠 키읔키읔 완벽해. 근데 언제 실행할 거야? 하니 다음 달 크루즈 여행 때. 아빠가 알아서 하신대. 준수 오빠 바다에 빠뜨리는 거 확실해? 하니 술 먹이고 갑판에서 밀면 끝이야. CCTV 사각지대는 확인했어. 준수 오빠 만약에 살아나면? 하니 그럴 리 없어. 밤바다는 차갑고 파도도 거세. 30분이면 저체온증으로 끝이야. 준수 오빠 히읗히읗 너 진짜 무섭다. 근데 나중에 경찰이 조사하면? 하니 사고사로 처리돼. 술 취한 남편이 바람 쐬러 나갔다가 실족사. 완벽한 시나리오지.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계속해서 대화 내역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크루즈 예약 내역, 갑판 구조도, 심지어 제가 좋아하는 술의 종류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이들은 저를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아내도, 장모도, 장인도, 그리고 이준수라는 정체 모를 남자까지. 저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35억짜리 자산이었고 제거되어야 할 목표물이었습니다.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멈췄습니다. 아내가 곧 나올 것 같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재빨리 원래 자리에 놓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가 이내 분노와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내가 침실로 들어왔습니다.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여보, 왜 벌써 누워 있어요? 피곤해요? 응, 좀. 그럼 푹 쉬어요. 내일 주말인데 어디 갈까요? 바다 보러 갈까? 바다. 그 단어가 귓가를 스쳤을 때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니, 집에 있자. 에이, 왜요? 요즘 날씨 좋은데. 아내는 제 옆에 누우며 자연스럽게 팔을 감아왔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지만 그 온기가 오싹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여자는 지금 저를 죽일 생각을 하면서도 이렇게 태연하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싸울 것인가. 하지만 그 전에 저는 한 가지를 확신했습니다. 이들이 계획한 크루즈 여행에는 반드시 가야 한다는 것을. 왜냐하면 저는 죽을 생각이 없었고 이들을 감옥에 보낼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도준아,
다음 주에 가족 크루즈 여행 어때? 내가 요즘 스트레스 많아 보여서 우리가 선물하려고. 선물. 그 단어가 얼마나 공허하게 들리던지요. 감사합니다만 회사 일정은 조정할 수 있잖아. 신혼인데 가족들이랑 좋은 추억 만들어야지. 사흘이면 돼. 금요일 저녁 출발해서 일요일 저녁에 돌아오는 거야. 아내가 옆에서 전화를 가로챘습니다. 여보, 가요. 우리 엄마가 벌써 예약까지 다 해놨대요. 제주도 가는 럭셔리 크루즈래요. 제주도. 바다. 저는 휴대폰 속 대화 내역을 떠올렸습니다. 다음 달 크루즈 여행 때 바로 이거였습니다. 알았어. 갈게. 제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조용히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도준이요. 도준아. 무슨 일이냐? 저는 가능한 한 차분하게 하지만 빠르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35억짜리 보험, 휴대폰 속 대화 내역, 그리고 크루즈 여행 계획까지. 한참의 침묵 끝에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나오너라. 내가 보호해줄게. 아니요. 증거가 필요해요. 이들을 법정에 세우려면 현장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해야 합니다. 미쳤구나. 내 목숨을 걸겠다는 거냐? 아버지를 믿습니다. 제가 바다에 빠지는 순간 구해주실 수 있죠? 긴 한숨이 들렸습니다. 박 변호사한테 연락하마. 해양 구조팀을 배치하고 크루즈선에 사람을 심겠다. 하지만 도준아, 조금이라도 위험하면 바로 신호를 보내라. 알겠습니다, 아버지. 금요일 저녁 부산항에서 크루즈선이 출발했습니다. 오션 드리모라는 이름의 중형 크루즈선은 2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였고 처가 식구들은 최상층 스위트룸을 예약해 놓았습니다. 와, 진짜 좋다. 여보, 여기 봐요. 아내는 들뜬 목소리로 발코니를 가리켰습니다. 저녁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고 갈매기들이 선체 주위를 날아다녔습니다. 장모와 장인도 곧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낯선 남자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도준아, 소개할게. 이쪽은 우리 조카 이준수야. 나이도 너랑 비슷해. 이준수. 휴대폰 대화 속 그 남자였습니다. 반갑습니다, 형님. 준수는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이 손이 제 사례를 모의한 손이라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반갑습니다. 첫날 저녁은 뷔페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음식은 훌륭했지만 제게는 모래를 씹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장인이 와인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도준아, 우리 가족이 된 거 축하한다. 앞으로 잘 지내보자고. 감사합니다. 내일은 제주도 관광하고 모레 저녁에 돌아가는 일정이야. 마지막 밤에는 갑판에서 파티도 하고. 갑판. 마지막 밤. 모든 것이 그들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틀은 천천히 그러면서도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제주도 관광을 다니는 동안 처가 식구들은 지나치게 친절했고 아내는 유난히 애정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마치 죄책감을 덜어내려는 것처럼. 일요일 저녁 마지막 밤이 왔습니다. 갑판에서는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승객들이 삼삼오오 모여 음악을 듣고 춤을 추며 여행의 마지막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장인이 제게 소주잔을 건넸습니다. 도준아, 오늘은 실컷 마시자. 내가 다 샀으니까. 네, 아버님. 저는 술을 받아 마셨습니다. 한 잔, 두 잔, 세 잔. 하지만 사실 저는 화장실에 갈 때마다 억지로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취한 척은 했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파티는 끝나가고 사람들은 하나둘 객실로 돌아갔습니다. 밤 11시 갑판에는 저희 일행만 남았습니다. 장인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도준아, 저쪽 끝에 가면 전망이 진짜 좋아. 나랑 같이 가볼래? 좋죠. 저는 비틀거리는 척하며 장인을 따라갔습니다. 뒤에서 아내와 장모, 준수가 멀찍이 서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갑판 끝으로 갈수록 사람들은 없었고 CCTV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었고 파도 소리가 귀를 때렸습니다. 여기가 제일 전망 좋은 곳이야. 별도 잘 보이고. 장인이 난간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난간 쪽으로 다가가며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배 아래로 파도가 하얗게 부서지며 거품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미안하다, 도준아. 장인의 목소리가 들렸고 제 등을 강하게 미는 힘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균형을 잃고 난간 너머로 떨어졌습니다. 바람이 귓가를 스치고 세상이 회전했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영겁처럼 느껴졌습니다. 퍽! 차가운 물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숨이 막혔고 파도가 저를 집어삼켰습니다. 짠물이 코와 입으로 들어왔고 시야는 완전히 어두웠습니다. 저는 팔다리를 움직이며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헐떡이며 숨을 들이켰지만 파도가 또다시 저를 물속으로 끌어당겼습니다. 크루즈선은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배의 불빛이 작아지며 희미해졌습니다. 추웠습니다. 너무나 추웠습니다. 바닷물의 온도는 10도 남짓이었고 옷이 물을 머금어 몸을 끌어당겼습니다. 이대로 죽는구나. 그런 생각이 스쳤을 때였습니다.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기요. 사람이에요. 누군가의 외침이 들렸고 엔진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고속보트였습니다. 손잡으세요. 구조대원이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저를 끌어올렸습니다. 담요가 몸을 감쌌고 따뜻한 음료가 입에 들어왔습니다. 괜찮으세요? 김도준 씨 맞으시죠? 네. 김재훈 회장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안전합니다. 저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가 지켜주고 계셨던 겁니다. 보트는 빠르게 육지로 향했고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크루즈선은 이제 작은 점처럼 보였습니다. 그 배 위에서 지금쯤 장인은 안도하고 있을 겁니다. 아내와 장모도 축배를 들고 있겠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살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부터 진짜 게임이 시작된다는 것을. 항구에 도착했을 때 검은색 세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뒷좌석에는 아버지가 앉아 계셨습니다. 아버지, 많이 놀랐구나. 아버지는 저를 끌어안으셨습니다. 저는 그 품에서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내가 죽은 사람이 되는 거다. 세상에는 김도준이 바다에서 실종됐다고 알려질 거야. 준비는 다 됐느냐? 네. 이제 그들의 차례입니다. 차는 어둠 속으로 조용히 사라졌고 바다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잔잔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구조된 다음 날 저는 아버지의 개인 별장에 머물렀습니다. 서울 외곽 깊숙한 곳에 위치한 이곳은 외부와 완전히 차단되어 있었고 경호원들이 삼엄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식적으로 실종자, 곧 사망 추정자가 될 사람이었으니까요. 박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아버지가 20년 넘게 신뢰해 온 법률 고문이었습니다. 도준 씨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펼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현재 해경에는 귀하의 실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크루즈 측에서는 CCTV를 확인했으나
갑판 끝 부분은 사각지대라 정확한 장면은 없습니다.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술에 취한 김도준 씨가 장인 박태수 씨와 갑판을 거닐다가 실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완벽하네요. 네. 장인의 진술도 일관성 있습니다. 사위가 술을 많이 마셔서 바람을 쐬러 나갔는데 파도가 거세서 균형을 잃고 난간 너머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얼마나 연습을 했을까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려면.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증거는 얼마나 확보했나? 휴대폰 메시지 기록, 보험 가입 서류, 그리고 크루즈선에 배치한 우리 요원이 촬영한 영상까지 있습니다. 도준 씨가 떨어지기 직전 박태수 씨가 등을 민 장면이 적외선 카메라에 선명하게 담겼습니다. 박 변호사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어두운 화면이었지만 열화상으로 변환된 영상에는 장인이 제 등을 두 손으로 밀어내는 순간이 또렷했습니다. 추가로 이준수라는 인물의 통화 내역과 계좌 추적도 완료했습니다. 박한희 씨와 수십 통의 통화 기록이 있고 최근 6개월간 박한희 씨로부터 총 800만 원을 받은 내역이 있습니다. 800만 원. 네. 아마도 공모 대가로 선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푸른 하늘이 평화로웠지만 제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은 언제 치러지나요? 해경이 사흘간 수색 후 시신 발견 실패 시 실종 추정 사망으로 처리됩니다. 그 후 장례식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략 일주일 후쯤이겠죠. 보험금은요? 사망 확인서가 발급되면 유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종 추정 사망의 경우 보험사가 즉시 지급하지 않고 조사 기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선지급금 명목으로 일부 금액이 먼저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돈을 받는 순간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래야 보험 사기 혐의까지 적용할 수 있어. 네, 회장님. 법무팀과 협의해서 타이밍을 정확히 맞추겠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해경은 제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고 공식적으로 실종 추정 사망자로 기록됐습니다. 뉴스에서는 짧게 보도했습니다. 크루즈 여행 중 실족한 30대 남성이 사흘째 수색에도 발견되지 않아 사망으로 추정됩니다. 별장의 모니터실에서 저는 처가 집의 CCTV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아버지의 지시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설치한 감시 카메라였습니다. 장모와 장인 그리고 아내가 거실에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이준수도 함께였습니다. 드디어 끝났네. 장모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렸습니다. 엄마, 아직 장례식도 안 치렀는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내의 목소리에는 슬픔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뭐 어때? 여기는 우리 집인데. 아니야, 보험금은 언제 나와? 보험사에서 연락 왔어요. 일단 선지급금으로 5억 먼저 나온대요. 나머지는 조사 끝나면 한 달 안에 전액 지급된대요. 5억이면 일단 빚부터 갚을 수 있겠네. 장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야. 이러다 진짜 손가락 잘릴 뻔했어. 아빠는 앞으로 도박 절대 하지 마세요. 이번에 35억 들어오면 우리도 이제 여유 생기는 거예요. 이준수가 끼어들었습니다. 고모, 그럼 제목 5천은 언제 주실 건가요? 왜 그렇게 급해? 돈 들어오면 바로 줄게. 저도 빚이 있어서요. 아니, 누나가 약속했잖아요. 이번 일 도와주면 5천 준다고. 아내가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알았어. 돈 들어오면 바로 입금해 줄게. 저는 화면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제 죽음 앞에서 돈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 한 줄기 죄책감도 슬픔도 없이
오직 보험금만 계산하고 있는 사람들. 차라리 잘 됐어. 장모가 말했습니다. 뭐가요, 엄마? 도준이가 재벌 아들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평범한 회사원이라 35억이 전부잖아. 그래도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한텐 큰 돈이니까. 엄마, 도준이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아내의 말에 저는 순간 희망을 품었습니다. 혹시 조금이라도 죄책감을 느끼는 걸까? 좋은 사람? 아니야, 너 진심으로 그런 생각해? 아니요. 그냥 죽은 사람 욕하는 건 좀 그래서요. 어차피 이제 없는 사람인데. 희망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장례식장은 작았습니다. 우리 그룹 계열사 직원 몇 명과 대학 동기들, 그리고 처가 식구들이 전부였습니다. 아버지는 일반 조문객으로 다녀가셨고 아무도 그가 김재훈 회장이라는 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영정사진 속 제 모습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신혼여행 때 찍은 사진이었죠. 아내는 검은 상복을 입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기였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제가 더 잘할걸. 조문객들이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아직 젊은데 이런 일을 당하시다니. 부인께서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힘내세요. 장모와 장인도 슬픈 표정을 지었지만 가끔씩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무언가를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보험사에서 선지급금 5억 원이 아내 계좌로 입금됐습니다. 그날 저녁 모니터 화면 속 그들은 축배를 들었습니다. 첫 단추는 끼웠다. 맥주 캔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고 웃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박 변호사가 제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이제 나머지 금액이 들어올 때까지만 기다리면 됩니다. 보험사 측과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2주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주. 딱 2주만 더 참으면 됐습니다. 밤이 깊어졌고 모니터 속 그들은 하나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그들은 장례식장에서 제가 나타났을 때 어떤 표정을 지을까? 놀람? 공포? 절망? 어떤 표정이든 저는 그 순간을 똑똑히 보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제게 준 배신감을 고스란히 돌려줄 것입니다. 별장 밖에서는 가을 벌레들이 울고 있었고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습니다. 곧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보험금 전액이 입금된 건 장례식을 치른 지 정확히 18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35억 원. 아내의 계좌에 그 거액이 들어오는 순간 모니터 화면 속 그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들어왔어. 진짜 들어왔어. 아내가 휴대폰을 흔들며 소리쳤고 장모와 장인은 서로 껴안으며 웃었습니다. 이준수는 휴대폰으로 자신의 계좌를 확인하며 씩 웃었습니다. 아니야, 이제 우리 인생 바뀌는 거다. 장모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약속대로 각자 목 나눠 가져요. 엄마 아빠 각각 1억씩, 준수 오빠 5천, 나머지는 제가 가지는 거예요. 알았어, 알았어. 내일 바로 이체해 줄게. 박 변호사가 제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보험금을 수령하고 분배까지 논의하는 장면이 모두 녹화됐습니다. 이것으로 보험 사기 및 살인미수 공모의 결정적 증거가 확보됐습니다. 언제 움직이죠? 3일 후 도준 씨의 49제 날에 맞춰 진행하겠습니다. 그날 처가 식구들이 모두 모일 것이고 조문객들도 있을 겁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진실을 밝히는 게 효과적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9제.
죽은 지 49일째 되는 날 지내는 제사였습니다. 제 장례식에 제가 참석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49제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장례식장은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회사 동료들, 친척들, 그리고 이상하게도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먼 친척들까지 나타났습니다. 아마도 아내가 갑자기 부자가 됐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겠죠. 아내는 여전히 검은 옷을 입고 눈가를 붉혔습니다. 장모와 장인도 슬픔에 잠긴 표정을 지었고 이준수는 조문객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제단 앞에는 제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고 향이 피어올랐습니다. 오전 11시 예정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장례식장 입구로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들어섰습니다. 10명이 넘는 남자들이었는데 모두 같은 배지를 달고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들 누구야? 회사 사람들인가? 그 순간 입구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 김도준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회색 정장에 검은 넥타이를 맨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영정 사진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장례식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 사람, 김도준 아니야? 죽은 사람이잖아. 귀신이야? 사람들의 속삭임이 커졌고 누군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향이 떨어져 바닥에 굴러다녔습니다. 도준 씨?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장모는 뒷걸음질 치다가 의자에 걸려 넘어졌고 장인은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습니다. 이준수는 황급히 뒤로 돌아 도망치려 했지만 입구를 지키고 있던 검은 양복의 남자들이 그를 막았습니다. 저는 제 영정 사진 앞에 섰습니다. 사진 속 제 모습과 지금의 제가 마주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목소리가 장례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김도준입니다. 보시다시피 아직 살아있습니다. 조문객들이 술렁였습니다. 어떻게 살아있어? 바다에 빠졌다며? 저는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18일 전 크루즈선에서 제 장인에게 밀려 바다에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사고가 아니라 계획된 살인이었습니다. 뭐라는 거야? 장인이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술 취해서 실족한 거잖아. 내가 구하려고 했는데. 구하려고요? 저는 냉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순간 박 변호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펼치고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장례식장 벽면에 영상이 투사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휴대폰 메시지 대화 내역이었습니다. 하니 엄마 아빠 각각 1억씩, 나 20억, 오빠 5천. 계산 맞지? 준수 오빠 완벽해. 근데 언제 실행할 거야? 하니 다음 달 크루즈 여행 때. 아빠가 알아서 하신대. 조문객들의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저건 뭐야? 보험금을 노린 거였어? 두 번째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적외선 카메라로 촬영된 크루즈 갑판의 영상이었습니다. 어두운 화면 속에서 장인이 제 등을 두 손으로 힘껏 미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아니야. 그건 장인이 변명하려 했지만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세 번째는 처가 집 거실의 녹화 영상이었습니다. 보험금이 입금된 날 그들이 환호하며 돈을 나누는 대화를 나누던 장면이었습니다. 드디어 끝났네. 35억이면 우리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어. 장례식장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세상에, 저 사람들이 진짜 살인을 계획한 거야? 아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오해해요. 저는 정말 당신을 사랑했어요. 이건 다 엄마랑 아빠가. 사랑이라고요?
저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제 목숨값을 계산했을 뿐입니다. 아니에요. 저는 정말 그 순간 장례식장 입구로 경찰들이 들어섰습니다. 제복을 입은 형사들이 장모, 장인, 아내, 그리고 이준수에게 다가갔습니다. 박한희, 이명희, 박태수, 이준수 씨 살인미수 및 보험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차가운 수갑이 그들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안 돼.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 장모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건 함정이야. 함정이라고. 장인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구고 끌려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게 시선을 돌렸을 때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사랑은 없었습니다. 이준수는 체포되면서도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이럴 리 없어. 완벽한 계획이었는데. 경찰이 그들을 데리고 나가자 장례식장은 숨죽인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제 영정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께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했습니다. 조문객들 사이에서 누군가가 박수를 쳤습니다. 1명, 2명,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장례식장을 나서며 저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제 영정 사진이 놓여 있던 자리는 이제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죽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다시 살아가야 했습니다.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준비된 증거들을 차례대로 제출했고 변호인들은 변명의 여지를 찾지 못했습니다. 휴대폰 메시지, 보험 가입 서류, 적외선 카메라 영상, 그리고 보험금 수령 후 나눈 대화 녹음까지 모든 것이 명백했습니다. 첫 공판이 열린 날 저는 방청석에 앉아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아내 박한희는 수감복을 입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장모 이명희와 장인 박태수는 나란히 앉아 있었는데 장모는 연신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고 장인은 굳은 표정으로 정면만 바라봤습니다. 이준수는 가장 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유독 불안해 보였고 자꾸만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재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김도준 씨를 살해하려는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습니다. 35억 원이라는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 및 살인미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중범죄입니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인들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신뢰를 이용해 살해를 계획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박한희는 배우자로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범행을 주도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범죄를 넘어 인간에 대한 배신입니다. 변호인이 반박을 시도했습니다. 피고인 박한희는 부모와 친척의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강압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재판장의 날카로운 질문에 변호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아내는 자발적으로 계획에 참여했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세부 사항을 조율했습니다. 재판은 석 달간 진행됐습니다. 그 기간 동안 아내는 단 한 번도 제게 시선을 주지 않았습니다. 사과도 변명도 없었습니다. 다만 마지막 최후 진술에서 짧게 말했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가난하게 사는 게 싫었습니다. 그게 잘못이라는 걸 압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사랑했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날은 초겨울이었습니다. 피고인 박한희 살인미수 및 보험사기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박태수 살인미수 주범으로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이명희 살인미수 공모 및 방조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이준수 살인미수 공모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합니다. 판결문이 낭독되는 동안 장모는 오열했고 장인은 무표정했으며 아내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준수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을 나섰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마음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법원 밖에서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끝났구나. 네,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 이름으로 살고 싶어요. 아버지는 제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좋다. 그럼 이제 세상에 내가 누구인지 밝혀야겠구나. 일주일 후 우리 그룹은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재훈 회장의 아들 김도준 씨가 10년간 신분을 숨기고 일반인으로 살아왔으나 최근 발생한 살인미수 사건을 계기로 공개적으로 복귀하게 됐습니다. 언론은 들끓었습니다. 재벌 2세가 10년간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인 음모의 표적이 된 재벌 후계자, 숨겨진 정체, 그리고 극적인 생還. 기사 제목들은 자극적이었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진실은 이미 밝혀졌고 더 이상 숨길 것도 없었으니까요. 아버지는 저에게 그룹 부회장 자리를 제안했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다른 일을 하고 싶습니다. 무슨 일? 범죄 피해자 지원 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저처럼 가족에게 배신당한 사람들, 보험 사기의 표적이 된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내 뜻대로 하거라. 필요한 자금은 지원하마. 감사합니다, 아버지. 6개월 후 새로운 시작 재단이 설립됐습니다. 저는 재단 이사장으로서 범죄 피해자들에게 법률 지원, 심리 상담, 그리고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단 사무실에는 매일 사연들이 쌓였습니다. 남편이 제 이름으로 보험을 들고 사고를 위장하려 했어요. 아들이 상속을 노리고 저를 요양원에 유기했어요. 믿었던 동업자가 저를 배신하고 모든 재산을 가져갔어요.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과거의 제 모습을 봤습니다. 배신당한 슬픔, 믿었던 사람에게 버림받은 상처. 하지만 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어느 봄날 저는 바다를 찾았습니다. 제가 떨어졌던 그 바다는 아니었지만 똑같이 푸르고 잔잔했습니다. 파도가 백사장에 밀려왔다가 물러가기를 반복했고 갈매기들이 하늘을 날았습니다. 저는 파도가 닿는 곳에 서서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차가운 물속에서 익사할 뻔했던 순간 저는 죽음을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구조의 손길이 왔고 저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한 번의 배신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고통은 영원하지 않고 상처는 아물 수 있다는 것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재단 직원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이사님, 오늘 상담 신청자 중 한 분이 이사님께 감사 편지를 보냈습니다. 재단 덕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제가 겪은 고통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고 있었습니다. 바닷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짠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고 따뜻한 햇살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김도준. 그것이 제 이름입니다. 더 이상 숨지 않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바다에서 떨어졌지만
바다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날 밤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이름으로, 제 방식으로 제 삶을 살아갑니다. 파도는 여전히 밀려오고 하늘은 여전히 푸르며 삶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저도 계속 나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영상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 달아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